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건 다 거품이야. 아시아 1위는 중국이라고. 아니, 내가 그동안 바보같이 속고만 살아왔었구나, 정말. 인천공항의 중앙복도에 있는 고객 대기실. 일반 승객들만 있어야 할 이곳에 어째서인지 승무원 복장을 입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외국인 여성들은 이내 다급히 어딘가로 영상통화를 걸더니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공항 직원이 다가오더니 여성들에게 무전기를 건네주며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승무원 외국인 여성들은 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항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브리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승무원과 다르게 하나의 팀을 이루어 특수 근무를 하는 저는 얼마 전 승진을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 근무 조건이 필요하다는 본사의 지침 아래 중국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인 줄 알았던 중국은 들려오던 소문과는 다르게 완전한 후진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공항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불법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려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동료들은 오히려 아시아에서 이 정도면 선진국이지 않냐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흉을 보기 바빴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중국인 동기들의 행동에 스트레스만 쌓여갔는데요. 그들은 모두 중국이 후진국인 사실을 깊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현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외국인인 저에게조차 한국인 승객들이 제일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 무조건 경계하라는 헛소리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범죄와 더러움이 만연한 중국 공항은 물론 이러한 비열한 중국인들의 태도에 하루빨리 중국을 떠나고 싶어 결국 저와 같은 특수직 팀원들을 설득해 본사에 한국으로의 이직 요청을 신청하고 말았죠. 땅덩이만 큰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한국에 열등감을 보이는 걸 보면 분명히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선진국일 것이라는 느낌이 왔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3개월 뒤 같은 승무원 팀원들과 함께 도착한 항공은 저의 인생 가치관 전체를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일단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고 제일 놀랐던 것은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개인 휴식 공간이 공항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중국에서 근무를 했을 때에는 이렇다 할 휴식 공간이 없어서 어처구니없게도 저와 팀원들은 항상 중국 공항 화장실이나 야외에서 휴식을 취해야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겪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승무원 동료들은 항상 한국의 인천공항이 유명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불을 켤 돈조차 없어서 너무나 어둡고 냄새가 난다며 저에게 중국에서의 장기 근무를 제안했지만 실제 겪은 한국은 오히려 이러한 중국인 동료들의 거짓말과는 완전한 반대였죠. 한국의 인천공항 내부에는 24시간이 넘도록 불이 꺼지는 일이 없었고, 심지어 공항 내부의 심야 시간이라 승객들이 거의 없는 순간에도 각종 AI 온도 조절기를 통해 에어컨과 히터마저 꽤 자유롭게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공항에서는 현재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공항 내부의 불을 전부 끄고 휴대폰 불빛이나 촛불을 이용해 업무를 보는 루틴이 있을 정도로 전기세마저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한국은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인지 촛불을 켜기는커녕 눈이 안 아픈 레드 불빛이 공항 전체를 밝히고 있을 뿐이었죠. 저와 함께 중국의 항공사에서 한국의 항공사로 이직을 성공한 팀원들은 한국이 중국인 친구들이 말하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인데라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왜 그렇게나 중국인들이 처참한 현실에 세뇌되어 있는지 그 실체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 더욱 큰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공항 내부에서 외국인 승객들의 안내를 돕기 위한 한국인 직원분들의 1:1 맞춤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저희를 그저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착각한 한국인 공항 직원분은 중국에서는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전자패드로 저희의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일정에 맞는 여행 노트를 종이로 출력해서 건네주셨고 그걸 본 저와 동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심지어 직원분은 귀에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계셨는데 실시간으로 저희의 영어가 번역이 되니 편하게 영어로 말을 하면 된다고 했고 저는 이런 놀라운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중국인 직원이 아예 없어서 항상 외국인 승객이 오면 저희 팀이 달려나가 응대를 해야만 했었는데 한국인 공항 직원분들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되면서 실시간 번역 이어폰까지 사용하니 말 그대로 관광객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인천공항 직원분들은 모두 무인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전자패드를 들고 다니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케어하기 바빴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왜 한국의 인천공항이 공항 서비스 순위에서 항상 1위를 지켜왔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는 전혀 반대되는 높은 기술력과 선진국 신문물에 저와 동료들은 이직을 성공한 한국 항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2시간이 넘게 인천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감탄하기 바빴고 이때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했어요.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 2시간의 인천공항 견학 끝에 최종 합격을 했었던 한국 항공사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팀 동료들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계약서를 살펴보던 저는 그 순간 상당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종의 면접용 사진을 붙여야만 하는 공란이 있었고 저와 팀 동료들은 아무런 증명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용 사진을 찍으려면 중심 수도인 베이징까지 가야 해서 무려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기에 저는 계약서를 오늘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말았고 그건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초조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저를 확인한 인사 담당자 미현 씨는 저에게 단순 계약서인데 모르는 것이 있냐며 먼저 친절히 말을 걸어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붙일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나섰죠. 그런데 미현 씨는 저의 말에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더니 공항 내부의 증명사진을 무인으로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최소 4개나 설치되어 있으니 조금 있다가 가서 편하게 찍고 오면 된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물론 제가 태어난 나라, 미국에서도 증명사진을 무인으로 찍을 수 있는 시설은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기에 저는 미현 씨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결국 미현 씨는 보다 못했는지 저와 팀원들을 데리고 공항 중앙 통로로 저희를 안내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게임기처럼 생긴 무인 스튜디오가 공항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용 사진은 물론 자신의 프로필에 사용할 스튜디오 사진까지 간편하게 무인으로 촬영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무려 일주일이 넘는 대기 시간이 걸려 낡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야만 사진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디지털 인프라에서 압도적인 성장을 이룬 듯 평범한 공항에서조차 이러한 무인 촬영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인 스튜디오 내부에는 정말 5,000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다양한 규격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고 심지어 찍자마자 사진이 바로 출력되는 한국만의 기술력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죠.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촬영 스튜디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폰 충전기였는데요.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것인지 무선 충전기에는 촬영을 하며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하라는 영어 안내 문구까지 적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미현 씨를 향해 한국이 이렇게나 선진국의 나라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물론 미국과 미국에서마저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편리한 무인 스튜디오가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이내 저희 SNS 계정에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제가 촬영한 한국 공항의 동영상이 올라가자 미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은 어떻게 공항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고, 이와 반대로 중국인 동료들은 제가 올린 영상이 조작된 사기 영상이라는 비난 섞인 메시지만을 보내더군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의 역할을 벗어나 이미 다양한 시설을 갖춘 멀티플렉스 시설로 자리 잡은 상태였고, 저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무인 스튜디오는 물론 샤워실과 무인 헬스장까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은 한국이 현재 왜 전 세계에서 제일 트렌디한 나라인지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동료들과 함께 무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마친 저는 마지막 이직 계약서 작성을 완벽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약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을 즐기고 첫 출근을 하라는 한국항공사의 배려에 저희 팀 전체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진짜 선진국 기술은 바로 길거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공항 직원 휴게실에 짐을 풀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던 저는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중국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하나의 스카이라인을 이루어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고, 이에 더해 도시 곳곳에 녹지 환경인 공원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강이 존재하고 있던 것은 눈으로 보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청계천은 정말로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을 보이고 있었고, 얼마나 물이 깨끗했던지 각종 생물들이 청계천에서 살아가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여주고 있었죠. 보통 중국에서는 이렇다 할 공원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조금 유명한 중국의 대형 공원을 가더라도 항상 쓰레기와 노숙자들이 많아서 공원의 여유를 즐길 상황조차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작은 소규모의 공원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던지 공원 내부에서 쓰레기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이면서도 도심 곳곳에 있는 자연을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였고, 그건 평소 공항에서만 근무를 하던 저에게는 마치 신세계처럼 느껴졌죠. 결국 저와 동료들은 흥분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청계천 근처에 있던 한 공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항 내부로 들어가 약 10분 정도 구경을 하던 순간 저희 팀 동료 중 한 명이었던 루나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빨리 여기로 와보라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간 그곳에는 루나가 무릎을 붙잡고 공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루나는 너무나 집중해서 공원을 구경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는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루나의 무릎에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큰 멍이 있었지만 저와 팀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패닉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병원을 이용하면 무조건 사기를 당해버려서 정상적인 치료비의 3배를 지급하게 되거나 오히려 돈만 뜯기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상이었기에 저와 동료들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병원들은 정상적인 진료를 받더라도 약국이라는 시설 자체가 거의 없어서 오히려 진단만 받고 약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순간마저 있었기에 저는 한국의 병원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식은땀까지 흘러내리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여성분이 다가오더니 자신이 구조대에 신고를 했으니 잠시만 기다리고 있으면 구조대원들이 올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보통 중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저희 같은 외국인들의 한 달 월급을 통째로 가져가는 사기 수법이 너무나 심각해서 저는 심각한 독감에 걸렸을 때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는데 어째서인지 저희를 전혀 모르던 한국인 여성분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구급차를 불렀기 때문이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국인 여성분에게 왜 마음대로 구급차를 불렀냐는 말과 함께
우리는 한국에 이제 이직을 와서 낼 돈이 전혀 없다며 하소연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성분은 저희 말에 당황한 표정을 보이더니 이내 한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른다고 거액의 비용을 뜯어가지 않는다는 믿지 못할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로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입국 여건만 있다면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정도였고,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급차를 불러도 아무런 편견의 시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난 미국에서도 구급차를 부르려면 사실상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해야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단순히 진단을 받아보고 약값을 낼 수 있는 병원비만 낼 수 있으면 구급차 이용에 문제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약 5분 뒤 한국의 구급대원분들은 엄청나게 빨리 오셔서 루나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고, 일단은 근처 병원으로 이동시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저희를 태워 함께 병원으로 향하셨는데요. 중국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항상 아프면 참는 것이 일쑤였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병원을 가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가며 어떻게 이런 꿈만 같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렇게나 비하하던 한국은 이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미국보다도 더 부유하며 선진국의 인프라를 도시 이곳저곳에 갖추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수준 높은 도시 기술을 너무나 평범한 일상처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후 약 10분 뒤 병원에 도착해 연골과 관련된 긴급 수술을 받은 루나는 한국 구급차의 빠른 이송 능력으로 골든타임의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첫 출근 시간이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회복이 된다면 무릎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중국이었다면 루나는 아무런 수술도 받지 못하고 무릎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것이 분명했을 텐데, 외국인들마저 감사하게 받아볼 수 있는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왜 많은 외국인들이 요즘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더군요. 루나를 병원에 입원시킨 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길거리를 걷던 저와 동료들은 결국 한국에서 완전히 튀어 이민을 성공해 한국인으로 살아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은 한국은 살아가기 불편하던 중국과는 달리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편견도 없던 따뜻한 나라인 것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몸을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충분했거든요. 또한 한국은 저녁 시간에도 길거리들의 불빛과 사람들이 가득했고, 중국에서처럼 위험한 범죄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던 것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치안이 좋은 나라인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저녁 7시만 넘으면 외국인들의 핸드백과 휴대폰을 노리는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와 동료들은 보통 7시가 넘는 근무 시간이 되면 공항에서 잠을 자야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 자체가 없었죠. 저는 늘 이처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고, 팀원들도 그러한 감정을 똑같이 느낀 듯 이내 자신들의 부모님께 연락해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겠다는 전화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게 된 지 3개월이 넘은 시간이지만 아직도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신기하고 감사한 것 투성인데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진국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을 부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짜 열받네. 여기는 미국 명문대의 한 강의실 수업을 듣던 강의실의 한 남성이 책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님은 이 장면을 보더니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그 남성을 쫓아내기까지 하는데요. 대체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브르예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랍니다. 그런 제가 드디어 미국의 한 명문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죠. 사실 명문대 중 한 곳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했답니다.
원래는 집에서 통학을 하려고 했어요. 집에서 다니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수월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본가와 대학교의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자취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취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월세 문제였죠. 알아보니까 제가 다니게 될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려면 보증금은 물론이고 월세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제 형편에선 도저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룸메이트와 함께 자취를 하면 월세를 분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하면 각자 부담해야 할 금액도 확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혼자 살 때 외로움도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룸메이트를 구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룸메이트를 구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룸메이트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방법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룸메이트 구인 글을 올리곤 했죠. 저 역시 같은 방법을 써서 룸메이트를 구해보기로 했어요. 모집 글을 올릴 땐 제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워야 했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우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고 여자여야 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20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비흡연자인 저한테서 담배 냄새는 너무 괴로웠고 저랑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같은 또래 같은 성별이었으면 했거든요.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신청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니 그 중에 한 중국인 여학생이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던 건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K-팝을 정말 좋아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중국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고 가까우니까 문화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중국인 룸메이트를 드리겠다고 다짐을 한 후 부모님께 중국인 학생을 룸메이트로 드리겠다고 하니 극구 반대하시더라고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못마땅해 하시면서 굳이 중국인이랑 살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전 오히려 부모님이 심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중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위바오라는 이름의 그 친구는 제가 본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죠. 처음 만난 날 저는 위바오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 계약서에는 자취방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예외 없이 퇴실 조치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죠. 위바오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자취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자취 첫날 위바오에게 K-팝을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중국인 룸메이트인 위바오도 당연히 K-팝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위바오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목소리부터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K-팝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음악이라면서 지금 유행하는 K-팝 노래들은 모두 중국 노래를 표절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당황하고 멍해져서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저는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문화권이라서 서로의 대중문화도 공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위바오는 한국이 항상 중국의 문화를 베끼고 도용한다면서 혐오감을 드러냈어요. 말하는 내내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에 열을 올리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좋아한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 무한하게 뭐라 할 질문이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막같이 살기 시작한 터라 위바오와 싸우고 싶지 않아 목구멍까지 나오는 욕을 꾹 삼켜냈죠. 그렇게 그날부터 위바오와의 사이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취향을 이해 못하는 위바오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고 위바오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수준 떨어진다면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K-팝을 틀어놓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K-팝 문제로 어색해진 사이였지만 저는 위바우와 잘 지내보려 애썼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제 모습을 보던 위바우는 괜히 더 당당해진 채로 절 무시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위바우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해 심각한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위바우의 위생관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위바우는 저와 전혀 달랐어요. 같이 사는 내내 단 한 번도 머리를 감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옷도 몇 주씩 입고 지냈다니까요. 처음엔 그냥 개인 취향이니 자유라며 넘겼어요. 하지만 화장실을 쓰는 습관이 고개를 저을 만큼 심각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화장실을 쓰고 나서 변기물을 내리지 않는 거 있죠. 위바우한테 물 좀 내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위바우가 오히려 저한테 더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물을 안 내리고 나온 게 아니라 너가 안 내린 거 아니냐고 억울해하면서 우기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화장실을 둘밖에 쓰지 않고 있는데 둘 다 물을 내렸다고 하니 말이에요. 몇 번이고 부탁을 했지만 절대로 물을 내리지 않는 위바우 때문에 저는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면 뚜껑을 얼른 닫고 물을 내리고 보리를 봤죠. 위바우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행동이었어요. 사실 위바우의 행동이 이 정도면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부엌에서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거 있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싱크대 위에는 자기가 먹은 그릇을 설거지 안 한 채로 수북이 쌓아놓은 건 기본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으니 벌레들까지 꼬여들기 시작했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벌레들이 집에 생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나 몰라라 하는 위바우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무슨 수로 1년을 버텨야 하나 막막해졌어요. 계약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은 기간을 참고 견뎌내는 수밖에요. 속으로 이를 악물며 참았죠. 그렇게 열불이 나는 걸 참은 채 집에 있는데 이젠 집안에서 담배 냄새까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밖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냄새가 스며들어온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걸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위바우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문틈 사이로 모락모락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깜짝 놀라 방 안을 들여다봤죠. 위바우가 베란다 창가에 기대어 담배를 물고 있는 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계약서를 들고 위바우에게 다가가 계약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위바우의 반응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솔직히 전 위바우가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피운 게 뭐가 어때서 자기한테 그렇게 뭐라 하냐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을 보여줬지만 자기는 이런 걸 처음 본다면서 코웃음을 칠 뿐. 죄책감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한두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만 봐주면 계속할 위바우의 행동이 보지 않아도 훤히 그려졌죠.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방을 비우고 나가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위바우는 나갔고 저는 또 한 번 룸메이트를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중국인 룸메이트와 살 것 같다고 하니까 뜯어 말리셨는데 왜 그렇게 뜯어 말리시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위바우가 떠난 뒤 저는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사실 지난번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까 고민도 했죠. 하지만 혹시라도 위바우 같은 사람이 들어올까봐 겁이 났어요. 그러다 문득 학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게 떠올랐죠.
이 사이트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 이상한 사람들은 없겠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룸메이트를 구하면 최소한 같은 학교 학생일 테니 안심이 될 것 같았죠. 저는 곧장 이 커뮤니티에 룸메이트 구인 글을 올렸어요. 며칠 후 한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우리 학과에서 늘 1등만 하는 한국에서 온 혜민이었거든요. 저는 혜민이를 잘 몰랐지만 학과 게시판에서 소식을 볼 때마다 눈여겨보곤 했죠. 혜민이가 성적이 좋고 똑부러지게 행동한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친구라면 룸메이트로 잘 맞을 것 같았죠. 게다가 한국 학생이라니 K-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혜민이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혜민이를 만나는 날이 되었고 혜민이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활짝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같은 학과이지만 저희 학과 학생들은 쓸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기에는 정말 힘들 텐데 혜민이는 학과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운 듯해 보였어요. 전부터 제가 이뻐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친해질 기회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땐 혜민이가 훨씬 이뻐 보였는데 이렇게 이쁘고 똑부러지는 한국인 친구가 저와 친해지고 싶었다니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거 있죠. 혜민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K-팝 얘기도 하면서 BTS 얘기를 하니까 혜민이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BTS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취향마저 잘 맞냐고 좋아하는 거 있죠. 사실 위바우가 다녀간 이후로 저와 잘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는 더 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취향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하는 친구였거든요. 거기다가 과 안에서 성적도 좋으니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바로 계약을 하자고 혜민이한테 말하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괜히 제 기분까지 좋아지는 거 있죠. 혜민이와 본격적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이 즐거웠어요. 생각한 거 이상으로 이는 정말 깔끔한 친구더라고요. 저와 함께 사는 내내 규칙적으로 씻는 건 물론이고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죠. 특히 욕실과 부엌은 늘 반짝반짝 유인할 정도였어요. 혜민이 덕분에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요리를 하고 나면 설거지는 물론이고 식탁과 가스레인지 주변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위바우와 함께 지냈을 때 가장 골치 아팠던 벌레 문제도 싹 사라졌어요. 혜민이가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다 보니 벌레가 있을 이유가 없었죠. 세면대 하수구에서 날아다니던 날파리들도 어느 순간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만족스럽게 혜민이랑 동거하면서 어느새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어요. 여름방학 때엔 혜민이가 잠시 한국에 다녀왔는데 오자마자 저에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맞춰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저것 이름을 대면서 맞춰보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다 틀렸더라고요. 알고 보니 혜민이는 저한테 주려고 꼬북칩이라는 과자를 10개나 사온 거 있죠.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미국에서 한국 과자인 꼬북칩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저도 한번 이 꼬북칩을 사 먹으려고 가게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품절이라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과자를 10개나 사오니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꼬북칩을 처음 뜯었을 땐 오밀조밀한 모양으로 동그랗게 여러 겹이 한 개의 과자로 쌓여 있더라고요. 모양을 자세히 보니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이 생각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꼬북칩이라고 한 건가 하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과자를 한 입 먹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얇고 바삭한 과자가 여러 겹이 입에 한 번에 씹히다 보니 식감도 매우 좋았고 옥수수 향이 고소하게 나면서 은은하게 달달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순식간에 과자 한 봉지를 뚝딱 해치웠죠. 혜민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맛있는 점심밥도 해주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혜민이가 차린 상에 앉았는데 빨간 국물이 있었어요. 이름이 김치찌개라고 하더라고요.
혜민이한테 이거 먹으면 매워서 죽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웃으면서 저를 위해서 일부러 덜 맵게 해줬다고 했죠.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을 땐 당연하게 아주 빨간 국물 때문에 엄청 맵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맵지 않으면서 새콤한 맛이 느껴졌답니다. 혜민이가 제 밥 위에 뭔가를 얹어주길래 이건 무슨 반찬이냐고 물었더니 그게 바로 김이라고 하더라고요. 납작하고 까만색인데다 바삭해 보이는 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갔어요. 음식이 까만색인 건 보기 드물었거든요. 저는 혜민이가 밥 위에 올려준 김에 밥을 싸서 한 입 먹었어요. 먹어보니 맛이 정말 일품이었죠. 별다른 조리 없이 밥 위에 올려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살짝 짭조름하면서 바삭한 느낌이 느껴지는 게 밥이랑 찰떡궁합을 이뤄서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울 때까지 빈과 김치찌개가 전혀 물리지 않았죠.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도 유명해서 한 식당이 최근 들어 많이 생긴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으면 진작 갈 걸 후회했다니까요. 그렇게 혜민이와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름방학이 금방 끝났어요. 2학기에는 혜민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역사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대한 나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화책 읽어주듯이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죽하면 혜민이와 매주 동아시아의 역사를 수업하는 날만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혜민이와 동아시아 역사를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실로 가는 복도 맞은편에서 중국인 학생들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중국인 학생들은 서로 중국어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오고 있었죠. 사실 평소에도 동아시아의 역사 시간대에 종종 봤던 무리인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매번 수업 시간마다 딴 소리를 해서 집중력을 흐리거나 자기네들 무리끼리 시끄럽게 얘기를 해서 강의실에 있기 너무 불편했거든요. 혜민이와 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그 무리 중 한 명이 일부러 혜민이의 어깨를 세게 치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는 깜짝 놀라 주춤거렸고 중국인 학생은 그런 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따지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요. 본인이 지나치다가 일부러 쳤으면서 적반하장인 모습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혜민이가 걱정돼서 혜민이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혜민이는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혜민이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 누가 봐도 일부러 부딪힌 게 맞았는데 사과는커녕 저런 식으로 따지고 가다니요. 중국 애들은 왜 저러는 건지 너무 유치하고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인들에 대해 깊게 알게 될수록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나쁜 사건을 겪고 나서 동아시아의 역사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아까 그 중국인 학생들이 옆에 몰려 앉아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날 강의 주제는 중국 수나라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었어요. 평소에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역사 이야기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강의를 들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는데 고대 한반도에는 고구려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상황에서도 고구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다던데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수나라의 양제, 황제가 612년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반도 전체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안고서 말이죠.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놀라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와중에도 고구려의 저항은 치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군사적으로 열세였지만 엄청난 전략과 강력한 정신력으로 수나라군을 괴롭혔다는 거 있죠. 결국 당황한 수나라의 양제 황제가 30만의 증원군을 보냈지만 을지문덕 장군의 유인 작전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살수대첩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수나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강을 건너다 매복 공격을 받아서 30만 명 중 2,700명 정도만 살아서 돌아갈 정도로 크게 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을지문덕 장군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교수님의 강의에 푹 빠져들어갈 때쯤 어디선가 갑자기 큰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까 혜민이의 어깨를 일부러 치고 갔던 그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끼어들었더라고요. 그 중국인 학생은 중국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현재의 군사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국방 예산은 세계 2위 수준이니 한국 정도는 중국이 단숨에 부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중국 학생의 말에 잠깐 당황하신 기색이었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을 되찾으셨어요. 현재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과거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중국의 군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다른 면에서 한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셨죠. 한국의 군사력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계 9위권의 국방비 지출 규모라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면서 말이죠. 군사력의 척도가 단순히 국방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설명도 해주셨고요. 특히 교수님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파악할 때 국방 수출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재밌었는데 만약 한국이 군사력이 약했다면 폴란드에 2차례에 걸쳐서 150억 달러나 되는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없었을 거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때 수출되는 무기는 흑표 전차, 자주포, FAO, 경공격기, 천무 로켓 등이 있는데 이 무기들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무기라는 거 있죠. 심지어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전투기는 폴란드에서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정부에서는 한국의 국방부 차관에게 한국산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중국 학생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충고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영토의 크기와 군사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라며 한국을 얕보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죠. 하지만 중국인 학생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봐도 한국은 토끼같이 생기고 실제로도 한국은 토끼 같은 약한 나라에 불과한데 어떻게 감히 세계 최고 나라인 중국을 당해내겠냐고 말하는 거 있죠. 중국 학생들이 자꾸만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전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강의실에서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분위기를 망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게다가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열등감과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더 불쾌했어요. 결국 저는 중국인 학생에게 항의하듯이 말해버렸죠. 아니 한국이 토끼처럼 보이는 건 중국 너희들이 자격지심에 가득 차서 그렇게 보고 싶은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 있었던 일, 그러니까 중국인 학생이 혜민이의 어깨를 일부러 친 사건까지 꺼냈어요. 자기들이 실력으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비겁한 짓이나 하는 거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학생들에게 한마디 더 보탰어요. 그렇게 말로만 한국을 까내린다고 해서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 그렇게 한국을 이기고 싶으면 너네 정신이나 뜯어고치고 실력으로 승부할 생각을 하라고요. 맞받아치는 제 모습에 당황한 건지 화가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국인 학생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중국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인은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개졌고 숨을 몰아쉬면서 주먹을 꽉 쥐었죠. 그러면서 그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꽂으면서 우당탕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진상도 저런 진상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가 절로 흔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버릇없이 나오는 중국 학생을 보고 교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중국인 학생을 보시는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강의실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면서 지금 당장 강의실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직 화가 진정되지 않은 것 같았던 중국인 학생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민망하다는 표정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는 뒷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교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교수실로 오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속으로 잘 됐다 싶더라고요. 엄청나게 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그날 사건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 수업에서는 그 중국 학생이 진상짓을 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이를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2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혜민이랑 같이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혜민이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꼭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남자가 식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 안에는 경찰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식당에 사건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소리칩니다. 과연 이 남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피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스턴주의 작은 도시 케임브리지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마을 경치와 역사적인 매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저에게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보스턴 시티의 번화함과 다양성에 매료되었고 그곳에서의 삶을 꿈꾸었습니다. 언젠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보스턴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에 큰 만족을 느꼈거든요. 보스턴으로 이사한 후 경찰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며 시야를 넓혔고 도시의 복잡한 현실에 대해 배웠습니다. 훈련이 힘들고 도전적이었지만 저는 경찰이라는 꿈을 향한 열정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졸업 후에 보스턴 경찰국에 배치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평온한 삶과는 확실히 다른 보스턴은 하루하루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지만 저는 이 도시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찰하면 한 손에는 커피, 한 손에는 도넛을 들고 있는 모습이 쉽게 떠오르시죠?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도넛과 미국 경찰이 함께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계적인 도넛 상표 던킨 도너츠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도넛 가게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도넛 가게들은 새벽마다 무장 강도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 도너츠 브랜드 중에 특히 미국 전역에 영업점이 있었던 던킨 도너츠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던킨 도넛은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 중 하나가 어차피 새벽 시간에는 팔리지 않는 커피와 도넛을 그냥 버리기보다 경찰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료 도넛을 준다는 소식 탓에 새벽 시간에 경찰들이 도넛 가게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던킨 도너츠 가게의 보안은 강해졌습니다. 도넛과 커피의 재고 처리와 함께 보안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었습니다. 물론 이후 안정이 되고는 돈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경찰관이나 소방관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벽 시간 어떤 가게도 열지 않아 배고픔에 굶주렸던 미국 경찰들은
자연스럽게 커피와 도넛으로 새벽 시간을 보내게 됐고 미국 경찰들이 먹는 음식 하면 도넛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게다가 언제 사건이 터질지 알 수 없는 미국에서 항시 대기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도넛처럼 먹기 편하고 맛도 좋은 음식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 근무를 하는 날이면 도넛과 커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도넛은 달달하기도 해서 새벽에는 간식으로 하나만 먹으려고 해도 어느새 2개 또는 3개 정도는 먹게 되었어요. 게다가 보스턴에서 혼자 사는 저는 집에서는 거의 식사를 하지 않고 밖에서 외식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입사 초기에는 날씬하고 근육질이었던 제 몸매가 눈사람 같은 모습으로 변한 것은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뚱뚱한 몸매로 범인을 쫓는다는 게 우습게까지 느껴져서 다이어트를 여러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저는 경찰 선배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서 가게 돼요. 언제나 부족한 저를 잘 도와주는 제가 존경하는 슐츠 선배였습니다. 결혼 후에 아이가 3명이나 있다며 북적거리는 집이 참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는 했어요. 선배는 보스턴에서 혼자 생활하는 제가 혼자 휴일을 보낼 것이 안타까웠는지 감사하게도 저를 집에 초대해줬어요. 슐츠 선배의 집은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저는 슐츠 선배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슐츠 선배의 아내분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무척 아름다운 분이셨는데 보스턴으로 어학연수를 온 사모님에게 반해서 슐츠 선배가 쫓아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3명이나 돼서 무척 시끌시끌했지만 전 그날 시끄러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슐츠 선배의 아내분의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식사 도중 슐츠 선배의 아내분은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를 가진 검은 눈동자가 반짝였던 그녀의 이름은 이미희라고 했어요. 미희 씨는 한국에서 유학 온 후 보스턴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미소와 조카들을 돌보는 친절한 태도에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전문가 같은 모습까지 너무 멋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이라면 지나가던 여자가 다시 한번 볼 정도의 근육질 몸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도 한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나 자신을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아서 미희 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날부터 식사는 무조건 샐러드만 먹었어요. 의지가 활활 타오르던 며칠은 샐러드도 그런대로 먹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에 힘이 하나도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살을 빼려고 했던 탓인지 하루는 범인을 쫓아 달리다가 어지러움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범인을 눈앞에서 놓칠 뻔했지만 제때 다른 동료가 달려와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상사에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한심스러워서 책상에 엎드려서 있었는데 지나가던 동료 경찰존이 무슨 일이냐고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려다가 어지러워서 범인을 놓칠 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료는 웃으면서 안 먹는 걸로 살은 안 빠진다면서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제가 그걸 누가 모르느냐며 외식을 하는데 건강하게 먹는 게 쉽지 않거니와 미국은 햄버거나 피자가 주식이라서 힘들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자 동료는 한식을 먹어보라고 자기도 요즘 한국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살도 빠지고 군것질 생각도 잘 안 난다는 말을 해줍니다. 저는 한식이라는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한식이 보스턴 타임스나 CNN 같은데 소개되는 거는 20불 아래 맛집이라거나 가성비 좋은 집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됐거든요. 하지만 음식 자체로 한식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은 한식이 엄청나게 유행이라서 맨하튼 여러 곳에 한식 레스토랑이 유명했습니다. 이 보스턴이라는 곳은 세계에 유명한 나라의 음식점이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곳인데 탑 순위의 식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식이 맛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레스토랑들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하거나 엄청나게 줄을 서야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일반 직장인인 제가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한식당을 말하는 거냐며 가격이 좀 부담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몇 달 전에 보스턴의 코리아타운에 기사식당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면서 자신과 함께 가보자고 합니다. 기사식당이 뭐냐고 했더니 한국에서는 운전기사들을 주 고객층으로 아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백반과 불고기, 국밥과 찌개, 돈가스 등 운전을 하는 고객들이 가볍게 들려서 한 끼를 할 수 있고 가격도 $10 전후로 저렴해서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물론 운전기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식사를 할 수 있고 늦은 시간에도 열려 있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 때 기사식당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인타운으로 가서 가게로 들어갔는데 가게의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곳에 범죄라도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기사식당에는 온통 경찰복을 입은 경찰들이 가득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심각한 범죄라도 일어난 것처럼 보여서 제가 경찰이 아니었으면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그곳의 경찰들은 즐거운 얼굴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스턴의 경찰들이 한국의 음식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색달라 보였습니다. 저와 동료는 다른 경찰들에게 인사를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불고기, 제육볶음, 김치찌개 등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메뉴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동료는 자주 먹는다는 김치찌개를 시켰고 저는 그나마 익숙한 불고기 백반을 시켰습니다. 동료는 저에게 김치찌개를 한번 먹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매워서 얼굴이 벌개졌어요. 하지만 매운데 단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킨 불고기를 먹었는데 이건 맵지 않고 조금 달달한 양념의 소고기가 제 입맛에 딱이었어요. 밥과 함께 여러 가지 채소로 된 반찬들이 나와서 고기만이 아니라 채소도 골고루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쌀밥이 맛있어서 어쩐지 밥만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영양분도 골고루 갖춰져 있고 게다가 맛도 좋은 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한식은 정말 놀라운 음식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든든한데 속이 거북한 느낌도 들지 않는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했는데 팁을 빼고 $10를 조금 넘는 가격에 놀랐어요. 요즘 물가도 올라서 이 가격이면 보스턴에서는 너무 싼 가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재료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싼 가격에 음식을 내놓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한국에는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익인간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한국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가게 주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에 따라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감동하였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사식당이 많이 생겼어요. 기사식당은 경찰관 사이의 대유행이었고 이러한 인기 덕분에 옛날에 도넛 가게가 치안이 좋아졌던 것처럼 요즘은 한국 기사식당 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보스턴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면 기사식당 거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식사를 한식으로 바꾸고 난 뒤부터 든든해서 그런지 간식을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나고 건강식을 먹다 보니 몸이 꽤 가벼워졌어요. 물론 식사 후에 힘내서 운동도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요즘은 범인을 쫓는다고 달려도 쉽게 지치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미희 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사귀는 상태는 아니지만
미희 씨와 데이트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싫지 않는지 다음 데이트 약속까지 할 수 있었어요. 미희 씨와 이야기를 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맨하튼의 유명한 한식 레스토랑을 가보기로 했어요. 저는 앞으로 미희 씨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준 한식과 한국 기사 식당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비만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죠. 미국의 음식들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많아서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비만이 오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식을 먹는 한국 사람들은 살이 쪄도 고도비만까지 가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은 걸 보면 한식은 확실히 건강식입니다. 물론 건강한 한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피터 씨와 보스턴의 경찰들이 한식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었던 한식의 놀라움을 알려준 사연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